도둑년아, 원통하면 네 애비 따라가. 시어머니의 악다구니가 제 사무실을 울렸습니다. 쨍그랑 낡은 필름 카메라가 바닥에 내리 꽂히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렌즈 파편이 튀고 몸체가 비틀리는 순간 제 심장도 함께 깨지는 듯 했습니다. 고작 40만 원. 제 돈으로 친정엄마의 칠순 생신을 챙겼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는 아빠가 남긴 유일한 유품을 부셔버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각을 주워 담는데 뒤늦게 달려온 남편은 저를 일으키기는커녕 낡은 물건 하나 때문에 유난을 떤다며 오히려 소리쳤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카메라 조각과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는 동안 제 안에서 오래 버티게 했던 미련이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 눈물도 두려움도 멎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빼앗긴 제 삶을 남김없이 되찾겠다는 생각만이 남았습니다. 아직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고요한 아침의 매장은 제가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법인으로 운영하는 꽤 규모가 큰 인테리어 소품 매장의 대표였습니다. 매장 안쪽 제 개인 사무실 책상 위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 부드러운 천으로 낡은 필름 카메라를 닫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촉감과 가죽의 결을 느낄 때면 일찍 돌아가신 아빠의 따뜻했던 손길이 닿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잘해볼게, 아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카메라를 다시 상자에 넣으려는 찰나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발신자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어머니. 너 지금 당장 내 통장으로 100만 원만 보내라. 오늘 모임에서 간포 쪽으로 단풍놀이 가기로 했는데 내가 회비 내기로 했잖니. 다짜고짜 돈부터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어떠한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저는 난감하게 이마를 짚었습니다. 어머니, 어쩌죠? 이번 달은 매장 법인세 납부 기간이라 자금 여유가 없어요. 지난주에 생활비 넉넉히 챙겨드렸잖아요. 뭐? 법인? 내가 지금 사장 소리 좀 듣는다고 시어미가 우스워? 그깟 세금 낸다고 회비 낼 돈 100만 원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내 남편이 버는 돈은 다 어디다 빼돌리고 유세를 떨어. 남편이 버는 돈이라니요. 매장은 제 친정의 지원과 제 자본으로 세운 법인이었고 법인 지분과 경영권은 100% 제게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름만 이사로 올려두고 월급을 받아가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번 모든 돈을 아들의 능력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통화구를 타고 넘어오는 날 선 짜증에 저는 결국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알겠어요. 제 개인 통장에서 일단 50만 원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엔 그걸로 다녀오세요. 전화는 대답도 없이 뚝 끊어졌습니다. 아침의 평온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가슴 한구석에 무력감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남편 상우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게임기 컨트롤러를 쥐고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아침에 먹고 던져둔 그릇들이 말라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허물처럼 벗어둔 양말이 뒹굴었습니다. 여보, 나 매장에서 종일 서 있다 와서 허리가 너무 아픈데. 싱크대 설거지 좀 해주면 안 돼? 제가 코트를 벗으며 조심스레 묻자 남편은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신경질적으로 대꾸했습니다. 아, 나도 오늘 거래처 돌아다니느라 피곤해. 집에 오면 좀 쉬자. 숨 좀 쉬어. 남편은 컨트롤러를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더니 쾅 소리가 나게 안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찬 기운이 도는 거실에 서서 닫힌 방문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매장 관리도 집안일도 전혀 돕지 않는 남편.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지만 저는 늘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결국 겉옷을 대충 걸쳐둔 채 고무장갑을 끼고 묵묵히 차가운 물에 그릇을 씻었습니다. 설거지하는 내내 가슴속에서 서운함과 분노가 일렁였지만 애써 찬물과 함께 씻어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모레가 엄마의 칠순 생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나야. 식사는 하셨어? 그럼 챙겨 먹었지. 너는 바쁜데 밥은 거르지 않고 다니는 거야? 상훈이는 잘해주고? 당연하지. 엄마, 이번 주말에 생신이잖아. 내가 바빠서 내려가진 못할 것 같고 봉투 좀 보낼 테니까 이모들이랑 맛있는 거 사드셔. 아이고, 됐어. 시엠이 눈치 보이게 무슨 돈을 써. 나 돈 벌고 있으니까 내 지갑 털 생각 말고 너 입고 싶은 옷이나 한 벌 사 입어. 시댁에 꼬투리 잡히지 말고. 과거 제게 이 아파트를 마련해준 든든한 조력자이면서도 엄마는 늘 제 시집살이를 걱정하며 행여나 딸이 흠잡힐까 노심초사하셨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투박하지만 따뜻한 목소리에 왈칵 울음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도 참. 알았어. 건강 챙기고.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차 안에서 시댁 몰래 엄마의 계좌로 4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몇백만 원을 쥐어드리고 싶었지만 어제 시어머니에게 뜯긴 돈과 법인세, 정산을 생각하면 제 개인 비상금 통장에 남은 여윳돈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매장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여동생, 신우이 미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안방인 양 매장을 쑤시고 다니더니 새로 들어온 고가의 수입 화병과 디퓨저 세트를 계산대 위에 턱 올려놓았습니다. 옳게. 이거 내 카페에 딱 어울리겠다. 내가 가져갈게. 아가씨, 그거 이번에 VIP 고객님이 선주문하신 거라 수량이 딱 맞춰져 있어서 안 돼요. 다음 달에 물건 더 들어오면 그때 제가 따로 빼둘게요. 최대한 부드럽게 웃으며 타일렀지만 신우이의 표정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참, 나 가족끼리 진짜 야박하게 구네. 오빠가 버는 돈으로 다 사들인 거면서 신우이가 소품 몇 개 가져간다는데 그걸 아까워해? 됐어, 안 가져가. 신우이는 입을 삐죽거리면서도 슬그머니 디퓨저 세트는 자기 가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왔지만 여기서 얼굴을 붉히면 또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 분란이 커질 것이 뻔했습니다. 남편의 곤란한 얼굴을 떠올린 저는 억지로 쓴 웃음을 삼키며 모른 척 넘어갔습니다. 그녀가 매장 안을 기웃거리는 사이 직원 유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자재비 결제 영수증 정리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서요. 왜? 무슨 문제 있어? 이거 상훈 이사님이 직접 처리하신 건데 평소 거래하던 비업체 단가보다 3배나 높게 결제가 나갔어요. 그것도 내역서 없이 총액으로만요. 유리가 짚어준 곳을 보니 확실히 숫자가 터무니없이 컸습니다. 순간 의아함이 스쳤지만 밀려드는 손님들 때문에 깊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 상훈 씨가 다음 달 자재까지 미리 선결제했나 보네. 내가 이따가 퇴근하고 물어볼게. 수고했어.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남편이 밉고 서운하긴 해도 설마 회사 자금에 함부로 손을 댔을 거란 의심은 단 1%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밀린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컴퓨터 모니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뱅킹 이체 완료 화면이 떠 있는 상태였죠. 그때 막 매장으로 들어오는 단골 손님을 발견하고 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손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손님과 디자인 상담을 하느라 한 10분쯤 자리를 비웠을까요?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 쪽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제자리 주변을 맴돌던 신우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흠칫 놀라더니 급히 자기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옳게, 나 바빠서 먼저 갈게. 신우이는 도망치듯 매장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상한 낌새에 제자리로 돌아가 보니 모니터 화면에는 아침에 친정엄마에게 보냈던 출금 40만 원 받는 분 친정엄마 쟁신 내역이 고스란히 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를 내다보니 미영 아가씨는 벌써 길모퉁이에 서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입을 가린 채 얄밉게 웃으며 신나게 떠드는 모습이 보였죠.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자리 주변을 맴돌던 미영 아가씨의 수상한 행동이 무엇을 뜻하는지, 길모퉁이에서 걸던 그 전화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요. 저 평온해 보이는 이체 내역 한 줄이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돌아올 수 없는 파국을 불러올 끔찍한 도화선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저는 무심코 모니터 전원을 껐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오픈 준비를 마치고 커피를 내리던 참이었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매장 유리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돌리니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서 계셨습니다. 내 인연, 감히 내 아들 돈을 빼돌려? 다짜고짜 소리부터 지르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으며 굳어버렸습니다. 친정의 돈을 빼돌렸다니. 순간 어제 제 모니터 앞을 서성이며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던 신우이의 얄미운 얼굴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미영 아가씨가 기어이 이체 내역을 고자질했구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요. 손님들 오실 시간이에요. 매장 밖에서 사람들이 힐끔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억울함을 꾹 누르고 억지로 시어머니의 팔을 이끌어 매장 안쪽에 제 개인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히기 무섭게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추궁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정? 내가 지금 진정하란 소리가 입 밖으로 나와? 어제 나한테는 세금 낼 돈도 없다며 앓는 소리를 해대더니 뒤로는 친정애미한테 40만 원을 턱턱 쏴? 대체 우리 상훈이 몰래 뒤로 얼마를 더 빼돌린 거야? 어머니, 오해예요. 그 돈 남편 돈 아니에요. 제 개인 수익에서 이번 주말 저희 엄마 칠순이시라 용돈으로 드린 거예요. 네 돈? 네 돈이 어딨어? 내가 먹고 입고 쓰는 거 다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다 준 돈인데 그게 다 내 돈이고 우리 상훈이 돈이지. 벽을 보고 말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법인 지분과 경영권은 모두 제게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들이 벌어들인 돈이라는 기형적인 공식만 굳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혀오는 모멸감에 저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사람에게는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시집살이 내내 뼈저리게 겪었으니까요. 차라리 침묵하며 이 태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편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제 침묵은 오히려 시어머니의 화를 돋우고 말았습니다. 이게 지금 어른이 말하는데 입을 꾹 닫고 무시를 해? 그래, 이 방구석에 또 뭘 숨겨놨는지 내가 직접 봐야겠다. 시어머니는 돌연 제 책상으로 돌진하더니 서랍을 닥치는 대로 열어젖히기 시작했습니다. 비상금이나 숨겨둔 통장이라도 찾아낼 기세였습니다. 서랍 안에 정돈되어 있던 장부와 영수증들이 바닥으로 흩날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여기 제 업무 공간이에요. 제가 황급히 다가가 서랍을 닫으려 만류했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하마터면 뒤로 넘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책상 위 물건들을 짐승처럼 헤집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두려움과 분노로 손을 떨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마지못해 받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나 운전 중인데. 여보, 지금 당장 매장으로 좀 와줘. 어머니가 오셔서 막무가내로 서랍 뒤지시고 난리가 났어. 제발 와서 어머니 좀 모시고 가. 다급한 제 목소리에도 수화기 너머의 남편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우, 진짜. 엄마가 또 뭐 오해했나 보지. 내가 좀 알아서 잘 달래서 보내. 나 지금 거래처 가는 길이라 못 가. 여보, 어머니가 지금 뚝 매정한 끊김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아내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는 단 한 줌도 없는 남편. 무방비 상태로 날아든 화살보다 뒤통수에 내리꽂힌 남편의 방관이 제 가슴을 더 깊이 베어냈습니다. 꽉 쥔 휴대전화가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철저히 혼자라는 뼈아픈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제 시선이 닿은 곳에는 시어머니가 책상 위에서 집어든 작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의 낡은 카메라가 담긴 저의 가장 사적인 위로이자 정신적 지주인 그 상자였습니다. 이거 묵직한 게 이 안에 금붙이라도 숨겨놨냐? 그거 아빠 유품이에요. 제발 만지지 마세요. 제가 필사적으로 달려들어 상자를 감싸 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입꼬리를 비틀며 상자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유품 좋아하네. 내 눈을 속일 줄 알아? 제가 상자를 되찾으려고 붙잡자 시어머니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힘을 주는 바람에 뚜껑이 열려버렸고 상자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낡은 필름 카메라가 차가운 타일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빠, 저는 반사적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카메라를 품에 안았습니다.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지만 차가운 렌즈를 끌어안은 제 손끝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던 시어머니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뭐 대단한 거라도 숨겨둔 줄 알았더니 어디서 고물딱지 같은 걸 감싸 안고 유난이야? 징그럽게 진짜. 제발 그만하고 돌아가 주세요. 부탁할게요. 참았던 눈물이 후둑 떨어졌습니다. 애원하는 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오히려 기고만장해져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이게 어디서 불쌍한 척 눈물을 짜내. 내년이 훔쳐간 내 돈 당장 토해내기 전에는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 무슨 일이세요? 경찰 부를까요? 그때 굳게 닫혀있던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직원 유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밖에서 심상치 않은 소란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유리의 단호한 외침에 시어머니는 흠칫 놀라더니 이내 유리에게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어디서 남의 집안일에 껴들어. 너 당장 안 나가? 집안일이라도 남의 영업장에서 행패 부리시면 영업방해예요. 진짜 신고합니다. 유리가 휴대전화를 번쩍 치켜들자 그제야 시어머니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동네 창피한 건 아시는지 씩씩거리며 겉옷을 챙겨 입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바닥에 웅크린 채 유리에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리 씨, 괜찮아. 나가 있어. 내가 해결할게. 직원에게 이런 바닥 같은 꼴을 보였다는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유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머뭇거리다 나간 뒤 시어머니도 두고 보자는 저주 섞인 폭언을 내뱉으며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듯 엉망이 된 사무실. 흩어진 서류와 엎어진 화분 흙 사이에서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품에 안고 있던 카메라를 조심스레 살폈습니다. 다행히 외관은 멀쩡했습니다. 저는 소매로 렌즈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며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흑. 참으려 해도 새어나오는 울음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책상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이 고물 카메라 하나 지키지 못해 바닥을 기며 애원해야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꾹꾹 눌러 담았던 인내심의 한가운데 쩍 하고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아. 눈물로 얼룩진 시야 너머로 난장판이 된 제 일상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떠올려 본 적 없던 두 글자, 이혼이 처음으로 제 서늘한 심장 위로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남편의 얼굴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겉옷을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지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더군요. 저는 낮에 있었던 참담한 기억을 억누르며 남편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매장에 오셔서 무슨 짓을 하셨는지 알아? 내 책상을 다 뒤엎고 직원들 앞에서 행패를 부리셨어. 당신이 중간에서 최소한의 사과는 받아다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제 떨리는 목소리에도 남편은 냉장고 문을 열어 물을 마시며 심드렁하게 대꾸했습니다. 아유, 노인네가 40만 원에 섭섭해서 그런 걸 왜 그렇게 일을 키우냐? 내가 살갑게 굴었으면 엄마가 거기까지 찾아갔겠어? 그냥 며느리인 내가 한번 굽히고 넘어가면 될 걸 꼭 피곤하게 만들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리어 저를 탓하는 남편의 태도에 가슴속에서 일던 슬픔마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아내의 무너진 일상보다 자기 엄마의 섭섭함이 먼저인 사람.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남편을 등진 채 안방에 이불을 챙겨 들고 손님방으로 건너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남편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로 마음먹은 첫날 밤이었습니다. 다음날 매장, 무거운 머리를 억지로 깨우며 업무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거래처인 어자재 업체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표님, 지난달 결제 대금이 아직 미납 상태라서요. 오늘 중으로 처리 안 되면 내일 자재 출고가 어렵습니다. 네, 미납이요? 저희 남편, 아니 상훈 이사가 지난주에 처리했다고 했는데요.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매장 한 구석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어업체 대금 왜 결제 안 했어? 지난주 장부엔 출금했다고 적어놨잖아. 순간 남편의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렸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시선을 피하며 얼버무렸습니다. 그거 내가 깜빡하고 다른 거래처부터 먼저 넣었나 보네. 이따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그러고는 쫓기듯 매장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덜렁대는 성격 탓이려니 했겠지만 어제부터 곤두선 제 신경은 이 상황을 가볍게 넘기지 못했습니다. 매장 자금 흐름에 뭔가 심각한 구멍이 났다는 강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나간 것을 확인한 저는 즉시 제 컴퓨터로 법인 계좌 거래 내역을 열고 남편이 쓴 장부와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직원 유리가 제 자리로 다가와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작은 USB 하나를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대표님, 이거 상훈 이사님 결제 내역 며칠 전부터 제가 따로 모아둔 건데요.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 안에는 남편이 그동안 관리하던 자재비와 외주 용역비 송금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들을 확인한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은 거래처 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뒤 차액을 전혀 엉뚱한 계좌로 꾸준히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계좌의 예금주는 다름 아닌 신우이 박미영이었습니다. 이게 다 아가씨 명의 계좌로 들어갔다고요?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렸습니다. 신우이가 최근 번화가에 차린 디저트 카페. 시기와 송금액을 생각하면 그 돈이 화려한 인테리어와 값비싼 머신을 마련하는데 들어갔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제 뒤통수를 치고 회사 돈을 훔친 범죄자였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에 당장이라도 남편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자료를 제 개인 폴더로 복사하고 USB를 깊숙이 숨겼습니다. 지금 터뜨리면 저들은 핑계를 대며 빠져나갈 것이 뻔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친정엄마였습니다. 지수야, 혹시 사돈 어른이랑 무슨 일 있었니? 엄마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엄마한테 전화했어? 조금 전에 전화 오셔서는 내가 너한테 40만 원이나 뜯어먹는다고 친정엄마가 돼서 딸내미 시댁 돈 빼돌리는 거나 가르치냐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지수야, 내가 그 돈 다시 사돈 계좌로 돌려줄 테니까 너 시댁에서 구박받지 마. 눈앞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한테 행패를 부린 것도 모자라 평생 딸 걱정만 하고 사신 불쌍한 우리 엄마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그런 패악질을 부리다니요. 엄마, 절대 돌려주지 마. 그거 내 돈이야, 내 돈. 엄마는 아무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저는 억지로 솟구치는 울음을 참아내며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를 건드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 줌의 자비조차 흔적도 없이 타버렸습니다. 퇴근길 저는 집으로 가는 대신 차를 돌려 신우이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멀찍이 차를 세우고 카페 통유리창 너머를 응시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과 신우이가 마주 앉아 희희낙낙거리며 고급스러운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제 피를 빨아먹으며 호의호식하는 두 기생충. 그 역겨운 웃음꽃을 보며 저는 차가운 적개심을 다졌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카메라에 줌을 당겨 그들의 다정한 모습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난장을 피우는 건 하수나 하는 짓이었습니다. 저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그들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을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대학 동기 수진이를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저는 밤새 정리한 남편의 횡령 장부와 자금 흐름도를 수진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아, 나 이혼할 거야. 이 장부 봐줘. 상훈이가 내 매장 돈을 자기 여동생한테 꾸준히 빼돌렸어. 수진이는 꼼꼼히 서류를 훑어보더니 매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지수, 너 이거 잘 들어. 이번 일은 피해자가 내 개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법인이야. 남편이 법인 자금을 몰래 빼돌린 거라면 친족상 도래와 상관없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어. 그럼 상훈이를 형사 고소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 다만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횡령 액수와 증거, 돈의 사용처를 수사해봐야 결정돼. 그리고 횡령했다고 재산분할 청구권까지 저절로 사라지는 건 아니야. 두 집의 자금 출처와 상훈이의 기여가 없었다는 자료도 따로 준비해야 해. 넌 지금부터 감정 철저히 숨기고
시댁 식구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서류 작업만 완벽하게 세팅해. 수진이의 현실적인 조언을 들으며 저는 차분하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감정적인 복수는 저들에게 상처만 줄 뿐이지만 법리적인 복수는 저들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릴 수 있었습니다. 매장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인터넷 등기소를 열어 서류들을 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주하는 30평대 아파트, 그리고 저와 남편이 살고 있는 우리 집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두 집 모두 명의는 온전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매입 자금 역시 결혼 전 친정엄마에게 받은 돈과 혼인 전부터 모아둔 제 자금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두 집을 매입하거나 유지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적이 없었죠. 두 집의 명의와 자금 출처는 분명해. 저는 서류를 확인하며 묘한 안도감과 확신을 느꼈습니다. 이혼 절차가 시작돼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이 커지기 전에 제 명의인 두 집을 정식 절차에 따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박 소장님,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조용히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날 오후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제 사무실로 뻔뻔하게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 어자재 업체 미수금 결제해야 하는데 법인 통장에 돈이 좀 모자라네. 급하니까 1,000만 원만 이체 좀 해줘.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제 확인한 신우이 카페 인테리어 잔금일이 바로 오늘이었으니까요. 또 제 돈을 훔쳐 자기 여동생에게 바치려는 그 추악한 속내를 알면서도 저는 속을 모르는 척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 그래. 미수금 밀리면 안 되지. 알았어. 지금 당장 보내줄게. 저는 제 개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띠링, 송금 완료 소리에 남편은 안도한 듯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닫히는 문을 보며 차갑게 조소했습니다. 그 돈까지 신우이에게 빼돌리는 순간 횡령 내역이 하나 더 남는다는 사실은 꿈에도 눈치채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제 모든 올가미가 그들의 목을 향해 서서히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박 소장님과 부동산 매각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잠시 매장을 비운 사이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직원의 이름에 왠지 모를 불길함이 엄습했습니다. 네, 유리 씨. 무슨 일이에요? 네, 대표님. 빨리 좀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또 오셔서는 막무가내로 대표님 사무실로 밀고 들어가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지금 바로 갈 테니까 유리 씨는 절대 다치지 않게 떨어져 있어요. 저는 다급히 차를 몰아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지난번 난동 이후로 기세가 꺾이기는커녕 남편이 중간에서 제 탓을 한 탓에 시어머니는 한층 더 기고만장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매장 뒷문을 통해 헐레벌떡 뛰어들어갔을 때 제 개인 사무실 안에서는 이미 고성과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뒤엉켜 들려왔습니다. 비켜, 이거 사. 그년이 내 아들 돈 어딘가에 숨겨놨을 텐데 내가 오늘 이 방구석을 싹 다 뒤져서라도 찾아낼 거니까. 어르신, 당장 나가시라고요. 한 번만 더 남의 서랍에 손대시면 진짜 경찰 부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리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책상 서랍을 전부 빼내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와 장부 비품들이 쓰레기처럼 뒹굴었습니다. 통제 불능의 막장. 시어머니의 눈에는 이미 며느리를 향한 존중 따위는 단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달려가 시어머니의 팔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힘껏 끌어당겨 서랍에서 떼어내자
시어머니는 감히 며느리가 제 몸에 손을 댔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고 악을 썼습니다. 이게 미쳤나? 어디 시어미 팔을 꺾어. 그만하시라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를 부리세요. 제 단호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씩씩대던 그녀의 시선이 책상 위 퇴근할 때 집으로 가져가려고 제가 따로 챙겨두었던 작은 나무 상자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분풀이하듯 책상 위 물건들을 손으로 거칠게 쓸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고 서류 뭉치들이 허공을 날았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녀의 손이 유품 상자를 향해 뻗었습니다. 안 돼. 그것만은 안 돼요. 제가 황급히 손을 뻗었지만 한 발 늦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자 안에서 낡은 카메라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지난번처럼 바닥에 떨어뜨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저를 죽이기라도 하겠다는 듯 카메라를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깟 고물딱지 끌어안고 불쌍한 척하면 내가 속아 넘어갈 줄 알아. 어머니, 제발요. 그거 우리 아빠 유품. 챙그랑. 팍! 저의 절규가 무색하게 시어머니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카메라를 타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렌즈 유리가 사방으로 튀었고 튼튼했던 금속 몸체마저 비틀려 부속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산산조각 난 카메라. 그 처참한 파편들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탈색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이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손이 찔리는 것도 모른 채 형체를 잃어버린 카메라 조각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아버지를 2번 잃은 듯한 극심한 고통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흐흑 아빠. 짐승 같은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로 뒤범벅된 얼굴을 들어 시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왜 이러세요, 왜? 이게 나한테 어떤 물건인지 뻔히 아시면서 고작 그 40만 원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까지 짓밟아요. 제 절규의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인간 이하의 끔찍한 폭언을 내뱉었습니다. 도둑년아, 원통하면 네 애비 따라가. 순간 귓가에 이명이 맴돌았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고통에 허덕이던 제 감정은 그 패륜적인 말 한마디에 거짓말처럼 멈춰버렸습니다. 뜨겁게 끓어오르던 눈물도 억울함도 두려움도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넘어선 완벽한 각성이었습니다. 저는 오열을 멈추고 텅 빈 눈으로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 여자는 남편의 어머니도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파멸시켜야 할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유리의 다급한 연락을 받고 달려온 남편이 헐레벌떡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진짜. 남편은 엉망이 된 사무실을 보고 기겁하며 시어머니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널브러진 카메라 파편을 손에 쥔 채 핏기 없는 얼굴로 남편을 응시했습니다. 내 남편이라면, 인간이라면 이 참담한 상황에서 저를 먼저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기대를 완벽하게 배신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진정시키더니 저를 향해 짜증 섞인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엄마가 오셨는데 방구석에 고물 하나 깨진 거 가지고 어른한테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얼른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안 해? 구제불능의 쓰레기. 그를 향한 신락 같은 미련마저 가루처럼 바스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변명도 대화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가치조차 없었으니까요.
바닥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킨 저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가. 당장 둘 다 내 매장에서 나가. 뭐? 너 지금 엄마한테 경찰 불러서 영업방해와 재물손괴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제 서늘하고 도끼 어린 눈빛에 압도된 것일까요? 남편은 흠칫 놀라 입을 다물었고 시어머니도 제 기세에 밀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결국 궁시렁거리는 시어머니의 등을 떠밀며 남편이 도망치듯 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엉망이 된 사무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카메라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주워 작은 상자 안에 담았습니다. 제 마음의 장례식은 이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대표님 피나요. 구석에서 겁에 질려 울고 있던 유리가 휴지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저는 피가 맺힌 손을 대충 닦아내며 유리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유리 씨, 놀라게 해서 미안해. 그리고 나 이제 안 울어. 다시는 저 인간들 때문에 우는 일 없을 거야. 제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본 유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대표님 끝까지 도울게요. 저 사람들 진짜 벌 받아야 돼요. 그날 오후 저는 곧장 수진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업무상 횡령 증거 원본과 이혼 소송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수진아, 나 이제 이혼으로 안 끝내. 저것들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거야. 횡령 고소가 들어가면 상훈이도 더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버티긴 어려울 거야. 하지만 형사 고소와 재산 분할은 별개니까 두 집을 마련한 자금 출처와 상훈이의 기여가 없었다는 자료도 끝까지 챙겨야 해. 매각도 정상적인 거래 절차를 밟고 대금 흐름을 모두 남겨둬. 응. 오늘 밤부터 쟤네가 내 목을 조르러 올 때까지 나는 완벽한 연극을 할 거야.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저는 평소처럼 찌개를 끓이고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쭈뼛거리며 들어오던 남편은 차려진 밥상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차가운 조소를 삼키며 다정하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왔어? 씻고 밥 먹어. 너 낮에는 그렇게 길길이 날뛰더니 갑자기 왜 이래? 생각해보니까 내가 예민했던 것 같아. 어머니도 속상해서 그러신 건데 낡은 카메라 하나 가지고 너무 유난 떨었어. 미안해. 제 가식적인 사과에 남편의 얼굴에는 금세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는 기고만장해져 식탁 의자에 거드름을 피우며 앉았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진작 그렇게 숙이고 들어올 것이지. 엄마가 얼마나 놀라셨는 줄 알아? 내일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해. 응, 알았어. 밥 먹어. 개걸스럽게 밥을 퍼먹는 남편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저는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착각하고 안심해. 내가 스스로 판 무덤이 얼마나 깊은지 그 밑바닥에 처박힐 날이 머지 않았으니까. 그날 밤 남편이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든 시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박 소장님이 팩스로 보내준 최종 매각 의뢰서였습니다.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서류 가장자리에 제 인감도장을 꾹꾹 눌러 찍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매장 문을 열기도 전에 저는 박 소장님의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블라인드가 반쯤 내려진 사무실 안에서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시세보다 30% 싸게 내놓을 테니까 집 안 보고 바로 현금 쏠 법인 투자자 좀 붙여주세요. 커피를 내리던 박 소장님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30평대 아파트와 저희 부부가 사는 집 두 채를 한꺼번에 시세보다 30%나 후려쳐서 던지겠다는 제 말에 소장님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수 씨, 아무리 금매라도 30%면 손해가 얼만데.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가 있어? 손해봐도 상관없어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아니 단 하루 만에 서류 넘기고 현금으로 다 빼야 해요. 가족들 모르게 아주 조용히요. 현금 동원력 확실한 큰손, 아시는 분 있죠? 저의 지독할 만큼 단호한 눈빛을 읽은 박 소장님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안 그래도 갭 투자로 물건 쓸어 담는 법인 하나 아는데 그 조건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장 계약금 쏠 거야. 내일 당장 계약서 쓰게 세팅해 둘 테니까 매수자 쪽 직원이 내가 준비한 내부 사진과 서류를 확인하고 집 외관이나 입지라도 볼 수 있게 집만 좀 비워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장 큰 산을 하나 넘은 셈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곧바로 변호사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의 횡령 장부 외에 신우이 미영이를 고소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자료가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수진아, 남편 법인 계좌에서 신우이 카페로 넘어간 돈말인데 미영이도 같이 형사 고소할 수 있어? 미영이가 법인 돈인 줄 알면서도 빼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공모 여부를 수사해 달라고 할 수 있어. 단순히 돈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 거래와 관련된 문자나 메신저 대화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봐. 전화를 끊은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우이 역시 철없는 시댁 식구가 아니라 저를 착취한 공범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매장으로 돌아온 저는 곧장 직원 유리를 불렀습니다. 유리 씨, 혹시 회사 소유인 상훈 이사 자리의 업무용 컴퓨터에 거래 관련 메신저 기록이 남아 있는지 나랑 같이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지난달 내역까지만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회사 업무용 계정에 남아있는 기록부터 같이 확인해 볼게요. 이제 판을 깔 시간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매장에 나타난 남편을 향해 저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여보, 바빠? 나 당신한테 상의할 게 좀 있는데. 남편은 어제 저녁에 고분고분했던 제 모습에 완전히 경계심을 푼 상태였습니다. 거드름을 피우며 소파에 기대앉은 그에게 저는 달콤한 거짓말을 던졌습니다. 내가 어제 밤새 생각해봤는데 어머니 말씀이 맞아. 당신도 이사 직함만 달고 있을 게 아니라 몫을 좀 챙겨야지. 내 매장법인 지분 당신 명의로 30% 넘겨줄게. 공동대표하자. 뭐? 진짜야? 내가 웬일이냐? 대신 조건이 있어. 공동대표하려면 당신도 거래처 관리를 본격적으로 해야지. 내일 지방 쪽에 큰 거래처 대표들 미팅이 잡혔는데 당신이 1박 2일로 출장 좀 다녀와줘. 계약 성사시키고 지분 넘겨줄게. 법인 지분 30%라는 미끼를 덥석 문 남편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제 함정에 빠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는 아무 의심 없이 출장을 자청했습니다. 그래, 내가 내일 아침 일찍 내려가서 싹 다 만나고 올게. 진작 좀 이렇게 나오지. 부부끼리 쪼잔하게. 남편이 기분 좋게 매장을 나선 직후 저는 곧바로 박 소장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남편 출장 갑니다. 저희 집 진행하시죠. 남편은 내일 하루 완벽하게 집과 매장에서 격리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고 시어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웬일이냐? 내가 먼저 전화를 다 하고. 어머니, 며칠 전 일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너무 예민했어요.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제 돈으로 고급 온천 호텔 1박 2일 끊어놨으니 내일 친구분들이랑 다녀오세요. 용돈도 따로 입금해 드릴게요.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기고만장한 헛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야 주제 파악을 했나 보네. 늙은 시어미가 화 좀 냈다고 바락바락 대들더니 알았다. 예약 정보나 문자로 보내놔. 속이 빤히 보이는 그들의 오만함이 이토록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제 굽힘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며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온천으로 떠났고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며 지방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두 집이 완벽하게 빈 사이 투자자 측 직원이 제가 미리 전달한 내부 사진과 등기 자료를 검토한 뒤 아파트 외관과 입지를 실사하고 최종 오케이 사인을 보냈습니다. 일사천리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박 소장님의 사무실에 앉아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투자법인 쪽에서 조건이 너무 좋다고 잔금까지 내일 오전 중으로 쏘겠대. 대신명도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짐 빼는 건 지수 씨가 책임지고 마무리하는 조건이야. 약속한 기한까지 명도가 안 되면 매수자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조건도 들어갔어. 네, 상관없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명도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살던 아파트와 남편이 떵떵거리며 살던 우리 집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는 다음 날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성취감이 핏줄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매장으로 돌아온 저에게 유리 씨가 상기된 얼굴로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대표님, 찾았어요. 업무용 메신저에 상훈 이사님이랑 아가씨가 주고받은 거래 관련 대화가 남아 있어요. 화면을 내려다본 제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빠, 올케 몰래 통장에서 1,000만 원만 더 빼줘. 인테리어 잔금 내야 돼. 야, 저번 주에도 뺐는데 또 빼면 걸려. 아, 들키면 어때? 오빠가 장부 대충 적당히 쓴다고 했잖아. 빨리 빼줘. 나 급해. 유리 씨가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신우이도 이거 법인 돈 횡령인 거 뻔히 알고 시켰네요. 완전 도둑놈들 아니에요, 이거? 저는 그 대화 내역을 모두 캡처해 변호사 수진이에게 넘겼습니다. 신우이가 법인 자금인 줄 알면서도 송금을 요구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확보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이 자료를 검토해 신우이도 고소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시댁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버릴 거대한 법적 그물이 마침내 제 손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제 휴대전화 은행 앱으로 연달아 입금 알림이 울렸습니다. 수십억에 달하는 매각 대금 잔금이 무사히 입금되었습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접수되었습니다. 저는 텅 빈 매장 안에서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모든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완벽한 경제적 통제권을 쥐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즉각 이 현금들을 제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 3곳으로 분산해 보관하고 모든 이체 내역을 남겨두었습니다. 단 1원도 저들의 손에 닿지 않도록. 매각대금이 들어왔던 계좌의 잔액이 모두 별도 계좌로 옮겨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깊은 해방감을 느끼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금줄이 끊긴 첫 번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신우이 미영이가 카페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씩씩거리며 매장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올케,
우리 오빠 출장 갔어? 왜 전화를 안 받아? 오늘 카페 머신 렌탈비 나가는 날인데 잔고가 없잖아. 오빠로부터 돈 입금이 끊기자 저에게 직접 따지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의 법인 카드 한도를 제가 고의로 정지시키고 결제 자금을 동결시켰다는 사실을 모른 채 미영이는 뻔뻔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빠가 옳게 꽉 잡고 있다더니 돈 좀 팍팍 주지 왜 안 줘? 빨리 1,000만 원만 이체해봐. 급하단 말이야. 저는 자리에 앉은 채로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신우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가씨, 왜 빨리 이체나 하라니까? 앞으로는 우리 매장에서 아가씨한테 나갈 돈 단 한 푼도 없을 거예요. 단호하고 차가운 거절에 신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옳게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 말해서 아주 뒤집어놔줘? 마음대로 해. 가서 어머니한테 고자질하든 남편을 부르든 알아서 해. 이제 돈 달라고 구걸하러 오지 말고 나가. 난생 처음 보는 제 싸늘한 태도에 기가 질린 미영이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래. 후회하게 해줄게. 우리 오빠 오면 올케는 아주 박살 날 줄 알아. 신우이는 악을 쓰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제 곧 출장에서 돌아오는 남편과 온천 여행에서 돌아오는 시어머니를 득달같이 선동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매장 안을 감돌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리 씨, 오늘 예약 손님도 없고 하니까 이만 일찍 퇴근해요. 네, 대표님, 아까 아가씨 저렇게 나가는 거 보니까 사달이 날 것 같은데 제가 옆에 있을게요. 아니에요. 괜히 여기 있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먼저 가요. 보안 카메라가 녹화 중이고 문제 생기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게요. 제 굳은 의지를 확인한 유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인사를 남기고 퇴근했습니다. 혼자 남은 매장. 저는 천천히 책상 앞으로 걸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팩스로 받은 2집의 매매계약서, 사본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서류, 매수자 측에서 발송한 명도 요청 내용 증명, 그리고 수진이가 완성해 준 법인 자금 횡령 고소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서류들을 책상 중앙에 정갈하게 올려둔 저는 블라인드를 모두 내렸습니다. 띠링!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짐승 같은 고함 소리가 고막을 찔렀습니다. 아, 너 미영이한테 무슨 소릴 짓거린 거야? 너 지금 매장이지? 엄마 모시고 당장 갈 테니까 꼼짝 말고 있어.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제 돈줄이 끊긴 가해자들이 분노에 눈이 멀어 스스로 처형장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네, 매장으로 오세요. 저도 당신들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저는 차분하게 전화를 끊고 천장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녹화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장 한가운데로 의자를 끌어다 놓고 다리를 꼰 채 앉았습니다. 쾅! 부서질 듯 거칠게 매장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 세 사람이 한꺼번에 들이닥쳤습니다. 방금 전까지 온천 여행과 출장의 단꿈에 젖어 있었을 그들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도끼가 바짝 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포위하듯 세 사람은 제 주위를 둥글게 에워싸며 위압감을 뿜어냈습니다. 이년아, 내가 기어이 미쳤구나. 시어머니가 손가락질을 하며 귀가 찢어질 듯 악을 썼습니다. 감히 시누이 돈줄을 끊어? 내가 요즘 돈 좀 만진다고 위아래도 없이 날뛰는데 당장 내 아들이랑 이혼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짐 싸서 당장 나가라고. 이혼하면 아들이 제 재산의 절반을 고스란히 가져갈 것이라는 그 오만한 확신.
저는 꼿꼿하게 다리를 꼬고 앉은 채로 가벼운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동조차 하지 않고 그들의 막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자 제 무반응이 그들을 더 자극했던 모양입니다. 남편이 씩씩대며 제 코앞까지 바짝 다가와 윽박질렀습니다. 엄마와 여동생 앞에서 집안의 가장이라는 권위를 세우고 싶었던 거겠죠. 너 당장 폰 꺼내서 미영이 카페 계좌로 2천만 원 쏴. 미영이가 당장 쓸 돈도 없다는데 내가 뭔데 카드 한도를 막고 난리야? 빨리 안 보내. 위협적으로 소리치는 남편을 향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똑똑히 아주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돈이 내 돈이냐 아니면 내가 훔쳐간 내 회사 돈이냐? 처음으로 반격해오는 제 말대꾸에 남편의 안색이 순간 허옇게 질렸습니다. 당황해서 갈피를 못 잡는 그의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저는 테이블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 둔 장부 사본을 꺼내 탁자 위로 툭 던졌습니다. 내가 거래처 대금 부풀려서 빼돌린 내역이야. 탁자 위로 미끄러진 서류를 시누이 미영이가 날렵하게 낚아챘습니다. 눈을 굴리며 장부를 확인하던 시누이를 향해 제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내 카페 보증금, 인테리어비, 유지비, 전부 내 오빠가 내 매장 장부 조작해서 빼돌린 횡령금이야. 알아? 아니, 이게 무슨... 당황한 시누이는 들고 있던 서류를 신경질적으로 탁자에 던지며 억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참 나 어이가 없어서 가족끼리 돈 좀 보태 쓴 거 가지고 무슨 횡령이에요? 오빠가 와이프 돈 좀 갖다 썼다고 감옥이라도 간답니까? 옳게 진짜 유난 떤다. 그 지독한 무지함에 저는 경멸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가족? 내 매장은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주식회사야. 내 오빠가 빼돌린 건 내 개인 돈이 아니라 법인 자금이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받게 될 거고 너도 그 돈이 법인 자금인 줄 알면서 빼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있으니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거야. 수사라는 단어가 떨어지자마자 분위기는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방어적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장부 사본을 거칠게 집어들더니 북북 소리가 나도록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쪼가리들이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증거를 없애면 자기 죄도 사라질 거라 믿는 얄팍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깟 종이 쪼가리 찢어버리면 끝이다. 내가 증거도 없이 고소를 어떻게 할 건데? 어디 한번 해봐. 이 독한 년아. 위협하듯 다가오는 남편을 향해 저는 여유롭게 웃어 보였습니다. 우월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어쩌지? 그거 사본인데. 원본 자료와 전자 파일은 따로 보관해뒀고 고소장에는 사본을 첨부해서 오늘 아침 이미 접수했어. 내 여동생이 법인 통장에서 돈을 더 빼달라고 닥달했던 업무용 메신저, 대화 내역까지 싹 다 첨부해서. 메신저 대화? 남편과 시누이의 입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에 두 사람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남편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이번에는 시어머니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자식들이 범죄자로 몰리자 시어머니는 극도로 흥분해 있었습니다. 이 독사 같은 년, 어디 감히 내 자식들을 고소해. 시어머니가 손을 높이 치켜들고 제 뺨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중에서 날아오는 그녀의 손목을 단숨에 낚아챘습니다. 이거나 미친년 당장 이혼해. 집이고 차고 다 반으로 뚝 잘라서 10원 한 장 안 남기고 쫓아낼 줄 알아. 시어머니의 유일하게 믿는 구석. 며느리를 내쫓아도 재산의 절반은
남을 거라는 그 기막힌 착각의 뿌리를 완벽하게 뽑아버릴 때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의 손목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비틀거리는 그녀를 두고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아두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슨 재산을 반으로 가르시게요? 의아함이 서린 세 사람의 시선이 제가 든 서류 봉투로 쏠렸습니다. 저는 봉투의 입구를 열고 첫 번째 문서를 꺼내어 탁자 중앙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잘 봐. 당신이 반으로 가르겠다는 그 집 명의가 지금 누구로 되어 있는지. 남편이 황급히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쥔 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당연히 제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할 소유주란에는 낯선 법인 회사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명의가 왜 거? 이거 무슨 소리야? 말을 잇지 못하고 버벅거리는 남편을 향해 저는 차갑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 집은 결혼 전에 친정 엄마에게 받은 돈과 내 혼인 전 자금으로 샀어. 당신은 집을 사거나 유지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도 없고, 매매 계약은 어제 했고, 오늘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절차까지 끝났어. 무조건 절반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은 버려. 팔아? 집을 팔았다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 남편의 절망적인 외침을 뚫고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30평대 아파트의 등기사항 증명서와 새 소유자가 보낸 명도 요청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내 집을 내가 왜 팔아? 내가 무슨 권리로 내 집을?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발악하는 시어머니를 향해 저는 그동안 눌러왔던 모든 숨통을 끊어내듯 똑똑히 내뱉었습니다. 저는 남김없이 모조리 다 팔았습니다. 제 폭탄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매장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당장 눈앞에 들이밀어진 현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이윽고 정적을 깬 것은 시어머니의 발악이었습니다. 거짓말. 내가 무슨 권리로 내 집을 팔아. 그거 우리 아들이 나 살라고 사준 집인데. 서류를 구겨쥐며 부정하는 시어머니를 향해 저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일축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단돈 10원도 보탠 적 없는 제 집이니까요. 저는 뒤이어 두 집을 마련할 때 친정 엄마에게 받은 돈과 제 혼인 전 자금이 들어간 은행 거래 내역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여태껏 자기 아들이 잘나서 집을 사준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만 진실 앞에서는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증거를 확인한 시어머니는 의지할 곳을 잃은 듯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번에는 시누이 미영이가 억지를 부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부부인데 이렇게 뒤통수 치는 건 사기 아니야? 우리 오빠 몰래 집을 다 팔아치우다니 당장 경찰에 신고해.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시누이 바로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서늘하게 내려다보는 제 시선에 미영이는 흠칫하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법인 자금인 줄 알면서 오빠한테 돈을 빼달라고 요구한 내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너도 공모 여부에 대해 수사받게 될 거야. 그 싸늘한 경고에 시누이는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의 입을 헉 다물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기댈 곳도 변명할 거리도 남지 않자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린 건 남편이었습니다. 거처도 잃고 횡령 혐의로 수사받을 처지가 된 그는 본능적으로 무릎이 꺾였습니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남편은 바닥을 기어와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장의 권위를 내세우며 큰 소리치던 알량한 자존심은 이미 바닥에 처박힌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제 다리에 매달린 그의 손을 마치 징그러운 벌레를 떼어내듯 구두코로 가차없이 털어냈습니다. 지독한 혐오감을 담아 저는 미리 준비해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와 재산분할 협의서를 남편의 얼굴에 툭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도장 찍기를 망설이며 저를 올려다보는 그에게 저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협의할 생각이 있으면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해. 싫으면 법원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다투면 돼. 횡령 고소는 그거랑 별개로 계속 진행할 거야. 선택해. 형사 고소가 별도로 진행된다는 말에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도장을 찍고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허무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도장이 찍힌 서류를 휴대전화로 찍어 곧바로 변호사 수진이에게 전송했습니다. 이것으로 협의 이혼과 재산 정리를 위한 서류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들의 비참한 굴복과 전 재산을 잃었다는 자각에 시어머니는 결국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지수야,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었나 보다. 집까지 다 팔아버리면 이 늙은이가 대체 갈 데가 어딨냐. 제 다리를 붙잡으려 허우적대는 시어머니를 저는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을 기세등등하게 저를 짓밟았던 그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상체를 살짝 숙여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듯 또렷하게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원통하시면 어머니가 부수셨던 제 아빠 유품처럼 원통하면 따라가시든가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벌린 채 숨을 헐떡이며 실신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옆에서 그 꼴을 보던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황급히 부축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올케 진짜 독하다. 어떻게 가족한테 이러냐. 저는 코웃음을 치며 되받아쳤습니다. 가족? 40만 원 때문에 유품을 부수고 법인 돈까지 빼돌리는 게 니들 가족이냐? 가족이라는 핑계로 이어진 착취의 사슬을 제 손으로 완벽하게 끊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릎을 꿇고 울던 남편이 돌연 시누이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아, 내가 자꾸 돈 달라고 닥달해서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야. 그러자 숨을 헐떡이던 시어머니가 남편의 등짝을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멍청하게 돈을 빼돌리니까 들킨 거 아니야. 내가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내가 지수 아빠 유품까지 부술 일도 없었잖아. 엄마가 먼저 부쉈잖아. 이기심 앞에 결속력이 붕괴된 그들의 추악한 싸움을 내려다보며 저는 철저한 외면을 담아 최종 통보를 내렸습니다. 새 집주인이 보낸 내용 증명에 적힌 명도 기한까지 집을 비우세요. 그때까지 나가지 않으면 명도 소송을 비롯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저는 즉시 경찰과 보안업체에 연락하겠다며 휴대전화를 치켜들었습니다.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시어머니와 남편, 시누이는 서로를 밀치며 매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야, 박상훈. 내가 알아서 책임져. 아, 좀 나봐. 미치겠네, 진짜. 밖으로 나가면서도 서로에게 욕설을 퍼붓는 그들의 꼴을 보며 저는 굳게 매장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차갑게 닫힌 문 너머로 그들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텅 빈 매장 안.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홀로 남은 저는 천천히 제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투명 테이프로 어설프게 조각들을 이어붙인 낡은 카메라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그 거친 표면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아빠의 카메라는 망가졌지만 저는 제 삶을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길고 길었던 폭력의 시간에서 살아남은 저 자신을 향한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빠, 나 잘했지? 다 지켰어.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과거의 굴레를 끊어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주말 아침, 저는 차를 몰아 시어머니가 살던 아파트 단지 앞을 찾았습니다. 멀찍이 차를 세워둔 채 창너머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내용 증명에 적힌 명도 기한이 끝나 시댁 식구들이 새 집주인 측에 집을 넘기기 위해 급히 짐을 빼는 현장이었습니다. 제대로 짐조차 다 싸지 못한 채 아파트 앞에 살림살이를 늘어놓은 시어머니, 그런 엄마를 버려둔 채 혼자 도망가려다 실랑이를 벌이는 남편의 추악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저를 지배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물리적 거처조차 잃고 거리로 나앉은 초라한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들과 한 집에서 얽혀 살던 생활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가치도 없다는 듯 창문을 올리고 핸들을 돌려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수석에는 늦게나마 제대로 챙겨드릴 친정엄마의 칠순을 위한 예쁜 꽃다발과 반짝이는 새 디지털 카메라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서진 과거는 뒤로 하고 온전한 제 사람과 새로운 추억을 쌓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저는 라디오의 볼륨을 높였습니다. 경쾌하고 밝은 음악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저는 온전한 해방감과 희망을 안고 활짝 미소 지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마친 날,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정법원 문을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지던 그날, 제 앞을 가로막은 건 횡령 사실이 드러난 뒤 회사 절차에 따라 이사직에서도 해임된 상훈이었습니다. 퀭한 얼굴에 며칠은 씻지 않은 듯 꾀죄죄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수야.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저를 부른 그는 염치도 없이 굽은 어깨를 들이밀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 밥 먹을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5만 원만 빌려주라.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그 비굴한 몰골을 보며 제 마음속에 일었던 감정은 연민도 분노도 아닌 완벽한 무관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 선 변호사 수진이의 팔짱을 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고기 어때? 내가 아주 비싸고 맛있는 걸로 쏠게. 가자. 좋지. 오늘 같은 날은 샴페인도 한잔해야지. 저희 두 사람은 상훈을 길가에 세워둔 채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법원 앞을 벗어났습니다. 며칠 뒤 이혼 신고까지 마치면서 찰거머리 같던 굴레는 법적으로도 완전히 끊어졌고 제 일상은 완벽하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를 상대로 접수한 업무상 횡령 고소는 별도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필요한 자료를 수진에게 모두 맡기고 그 결과는 차분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새롭게 단장한 제 매장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다름 아닌 부동산 박 소장님이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어드리자 소장님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 씨, 그 시댁 식구들 소식 들었어? 동네에 소문이 다 났더라고. 아니요, 전혀요. 무슨 일 있었나요? 그 신우이라는 사람 카페 말이야. 며칠 전에 보증금 빼서 정리했다던데 그 돈을 시어머니랑 전 남편이 서로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가게 앞에서 머리채 잡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대. 결국 남매끼리 고소한에 만회하다가 카페마저 홀라당 망해버렸다지 뭐야. 지금 셋이서 시누이 좁은 월세방에 얹혀 살면서 매일같이 고함치고 싸운다더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의 피를 빨아먹던 그들은 결국 서로를 물어뜯으며 자멸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씁쓸했지만 그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장님, 저 이제 그 사람들 이야기 안 들을래요. 제 인생에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단호하게 선을 긋는 제 모습에 박 소장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주었습니다. 시댁이라는 썩은 가지를 잘라내자 제 삶의 나무는 놀라울 정도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칙칙했던 과거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매장 인테리어도 밝고 세련되게 바꿨고 신기하게도 그 이후 매출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대표님, 여기 이 화병은 이쪽 테이블에 올릴까요? 네, 유리 씨. 거기가 훨씬 화사하고 좋네요. 즐겁게 소품을 배치하던 유리 씨가 저를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대표님 얼굴이 진짜 예전보다 훨씬 좋아지셨어요. 요새는 매장 오는 게 저도 너무 신나요. 다 유리 씨가 옆에서 든든하게 도와준 덕분이죠. 자, 이거. 저는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특별 보너스 봉투를 꺼내 유리 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제 두 발로 단단하게 선 확고한 자립이었습니다. 그 주 주말, 저는 친정 엄마를 모시고 새로 구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채광이 깊게 들어오는 널찍한 거실과 엄마를 위해 특별히 꾸민 따뜻한 방을 보여드렸습니다. 엄마 어때? 마음에 들어? 아이고, 집이 뭐 이렇게 크고 좋아. 넌 혼자 살면서 뭘 이렇게 무리해서 큰 데를 얻었어. 혼자 살다니. 엄마 내일부터 당장 짐 싸서 일로 와. 이제 시댁 눈치 볼 필요도 없잖아. 나랑 둘이 여기서 편하고 행복하게 살자. 응? 제 말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던 친정 엄마의 눈시울이 이내 붉게 물들었습니다. 지수야. 엄마는 말끝을 흐리며 저를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체온이 닿자 그동안 차갑게 굳어있던 제 마음 깊은 곳까지 훈풍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잃어버렸던 모녀의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이 마침내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사를 앞두고 치유를 위한 주말 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어릴 적 아빠와 함께 자주 갔던 옛 기차역 부근이었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 아래 기차역 앞 낡은 벤치에 엄마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시원하고 맑은 공기를 들이마신 엄마가 어린아이처럼 크게 소리내어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듣고 있으니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찌꺼기마저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듯한 깊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새로 산 은빛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저기 서봐. 내가 예쁘게 찍어줄게. 어휴, 다 늙은 할미를 찍어서 뭐 한다고. 빨리. 자, 찍는다. 엄마, 김치. 찰칵. 렌즈 너머로 활짝 웃으며 포즈를 취하는 엄마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어릴 적 2역 앞에서 아빠가 저를 찍어주던 그날처럼 이번에는 제가 새 카메라로 우리의 새로운 추억을 눈에 담았습니다. 어디 봐, 잘 나왔어? 다가온 엄마와 함께 작은 카메라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환하게 웃는 모녀의 얼굴이 티 없이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거칠어진 손으로 제 볼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딸 참 예쁘네. 이제야 옛날 우리 지수 얼굴로 돌아왔어. 엄마의 말처럼 제 얼굴에는 그동안 짓눌려 있던 그늘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꽉 차오르는 벅찬 치유의 감정과 함께 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묵묵히 인내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롯이 나를 위한 삶, 나를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웃는 삶을 살겠다고 말입니다. 가자, 엄마. 맛있는 거 먹으러. 그래, 가자. 붉게 물드는 아름다운 석양을 등지고 우리는 나란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엄마의 손을 맞잡은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저는 남김없이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돌아보면 참 미련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과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에 갇혀 정작 저 자신을 갉아먹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버텼으니까요. 하지만 산산조각난 아빠의 카메라를 보며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일방적인 희생과 착취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결코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들의 탐욕을 끊어내기 위해 저는 제 이름으로 된 2집을 남김없이 모두 팔았고 그들에게 빼앗기던 돈과 삶을 되찾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더러 피도 눈물도 없이 독하다고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저는 저를 지키기 위한 그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달빛 인생 TV 시청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떠셨을까요? 가족이라는 굴레에 묶여 끝없이 참아내며 가정을 유지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모든 것을 팔아버려서라도 나 자신과 나를 진짜 아껴주는 사람을 지키는 길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생각과 따뜻한 조언을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